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십자군 전쟁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십자군 전쟁부터 보도록 할 것이고, 제가 요거를 띄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느냐면 바로 자, 중세 유럽 봉건 실시까지가 저번이었고, 저번 시간이 10세기 권력관계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교황과 황제의 서로 권력싸움이라는 것이 일어났었는데, 그 권력싸움의 결말은 바로 교황권의 승리였다. 그것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다?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었다.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었다. 네, 이것을 토대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이거는 이해하시는데, 철저히 이해하는데 위주로 하세요. 교황은 해, 그 다음에 황제는 달, 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결국 이 말은 즉슨 교황권이 더 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요것에 대한 비유가 바로 교황은 해와 같고 황제는 달과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100% 교황권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1세기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 여기까지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십자군 전쟁의 양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좀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어서 조금 제가 약간 아리까리 하긴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그런 좀 잡다한 소리는 좀 덜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자, 11세기 후반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스도교도의 성지 순례를 금지하게 되었어요. 또한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그 당시에 교황 오르바누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어요. 형제요,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이에 로마 교황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호소하였어요. 자, 지금 여기서 로마 교황이,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교의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는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주자는 말보다는 뭐예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빼앗겼던 성지 예루살렘을 찾자라면서 전쟁을 호소해요. 이게 배경이 되겠고요. 그러한 호소에 많은 제후들과 기사, 그 다음에 상인들과 농민들이 호응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돼요. 십자군 전쟁은 200여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한때 성지를 점령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왕국,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었던 안티오크 공국, 이제 이런 나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 그 반면에 그들을 상대해야 했던 사람들이 살라딘 또는 살라앗딘이라고 얘기하는 아유브 왕조 애들이었고요. 이제 그러한 이슬람 세력들도 막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쟁은 성지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상업적 이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가지고 온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황의 권위가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왕의 권력이 강화가 되고, 세 번째, 지중해 무역이 활발해졌고 그래서 도시가 발전한다.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고 암기까지 좀 돼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십자군 전쟁의 영향은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제후와 기사의 세력도 약화가 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에 반해서 왕권은 강화가 되었다. 세 번째, 지중해 무역이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유럽의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다.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과 중앙집권국가에 등장했는데, 첫 번째 요 십자군 전쟁 요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순례를 금지시켜요. 크리스토교도의 순례를 금지시키고 비잔티움 제국까지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이슬람교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무함마드지? 무함마드. 근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무함마드가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을 때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 무함마드는 원래 상인이에요. 상인이라서 얘도 장사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간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무함마드는 이 예루살렘에서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들어서 너는 신을 위한 종교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돌아와서 만든 것이 이슬람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 있어서 성지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무함마드가 천사를 만난 곳이니까 예루살렘이 되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던 곳도 어디냐?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의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은 성지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은 성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이슬람교 교도들만 이 예루살렘을 순례를 허용하고 싶었을 것이고, 크리스트교를 믿는 서유럽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슬람교 애들을 배제하고자 했겠죠. 결국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십자군 원정 선포로 예루살렘 탈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군 전쟁, 영어로는 크루세이더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1차 원정군 때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자리에 나라까지 세워버립니다. 그 나라 이름이 예루살렘 왕국이에요. 예루살렘 왕국.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해서 가톨릭교를 기초로 한 나라가 만들어져요. 예루살렘 왕국. 그래서 보두행이라는 왕이 있었고 등등등 있었는데, 어쨌건 이 예루살렘 왕국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 위에 있었던 안티오크 공국 이런 나라들과 합세하면서 이 상대적으로 밑에 있었던 이슬람교 세력을 나름 잘 막아내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2차 때 와가지고는 2차, 3차 때 와가지고는 이런 나라들이 거의 다 박살이 나고 그 지역까지 전부 이슬람 세력이 먹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차, 2차, 3차까지 가면서 사람들은 점차 지치게 되는 거죠. 이 오랫동안 십자군 전쟁을 감당해야 했던 그런 봉건 영주들과 기사들 역시 그 영향력이 점점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끝도 모르는 계속적으로 투입을 통해서 성지를 탈환하고자 했던 로마의 그런 외침은 점차 그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말이죠. 결국은 4차 원정군에 가서는 베네치아, 즉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군대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4차 원정군에는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좀 자신의 이권 확대를 위해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갑작스럽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재물을 모조리 약탈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말 그대로 초토화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또한 5차 원정군은 어린이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소집이 되었는데, 이 어린이 십자군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났고, 그나마 살아남았던 어린이 십자군의 배들 중에 나머지 배들은 이집트로 건너가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먹게 돼버려요. 결국 이렇게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었던 성지 회복이라는 이 성격이 변질이 되어서 상업적 목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교황의 그러한 호소에 사람들이 답하지 않게 되면서 십자군 원정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하락하고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에 밀리게 되는 상황이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교황이 아비뇽에
감금을 당해버려요. 아비뇽은 지금의 프랑스에 있는 곳인데, 즉 교황이 로마에 있어야 되는 교황이 프랑스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예, 그게 아비뇽 유수라고 그러는데, 어쨌건 교황이 그 프랑스 왕에 의해서 납치를 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교황의 권위가 그만큼 하락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부를 거뒀어야 했던 봉건 영주들과 기사 세력들 역시 약화하게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자, 그러면 권력관계가 바뀐다고 그랬지. 교황과 황제의 권위가 서로 이제는 뒤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한 황제 또는 왕으로 대표되는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을 지녔던 제후들과 기사들 역시 그 권위 또는 그 기세가 한풀 꺾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교황보다도 높고 이들을 능가할 수 있는 세속적인 권력의 주체, 즉 황제, 왕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는 이전까지에 있었던 종래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중세 봉건 질서의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중세 봉건 질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제후와 기사가 왕과의 쌍부적 계약 관계를 통해서 지방 분권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그 골자였죠. 핵심이었지. 그런데 제후와 기사가 한풀 꺾이고 왕에게 조금 약세를 보이는 입장이라 한다면 과연 그들은 자신의 위치 보전을 위해서 왕에게 자신의 권위를 반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은 그래 너네가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지. 그러면 너가 내 밑으로 복속을 하게 된다면 내가 너네들을 책임져 주마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강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제후와 기사들은 이러한 봉건 질서를 깨트리고 왕에게 흡수가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싸움을 잘하는 기사들은 군대가 되어서 왕의 군대가 되어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후들은 특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왕을 보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관료로서 일을 하게 되겠죠. 즉 지금의 관료제와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보호하는 상비군 체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봉건 영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토나 또는 그 영토에 대한 권리를 왕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그런 특권층을 형성하게 되는 귀족이 된 것이고요. 기사들은 자신의 그런 비록 약화된 권력 또는 약화된 위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은 왕의 군사로서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도시발달입니다. 도시발달. 그럼 도시발달부터는 또 우리 교과서를 보도록 할게요. 11세기 유럽에서는 농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이 번성을 하였고 베네치아, 제노바, 이제 이런 이탈리아 도시들이 대표적이었죠. 북유럽에서도 한자동맹을 통해서 무역을 주도하였는데요. 도시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지만 경제력이 커지면서 영주들로부터 자치권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길드라는 것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도시를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업과 도시의 발달로 화폐가 널리 사용되면서 영주는 농노에게 노동력이나 현물 대신 화폐, 즉 돈으로 세금을 받았으며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14세기에는 흑사병, 즉 플레이그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패스트가 발생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농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농노들이
저항운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농민의 지위는 더욱 향상이 되어서 일부 영주들은 농노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와트 테일러의 나옴과 같은 반란이 일어나기도 한데요. 결국은 장원은 해체가 되었고 중세 봉건 사회도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건 십자군 원정이 마무리 지어지고 나서 지금 세 번째, 영향 중에 세 번째가 있었던 도시가 발달한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잉여 생산물이 교역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역이 더 활발해져요. 더욱이나마 십자군 전쟁 이후로 지중해 무역이 더 발달하면서 지중해와 직접 맞닿아 있는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을 위주로 특히 도시가 더더욱 발달하게 되는데요. 북유럽에서도 도시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무역을 주도하는 형태인 한자동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자동맹. 또한 제품을 만드는 수공업자와 그 제품을 파는 상인들은 각자 길드라는 동업조합을 만들어서 그 소속된 조합원들의 이익을 서로 주장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조합원들의 이익 도모를 위해서 그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을 하기도 하는 거죠. 또한 이 시기에 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도시가 원래는 어떤 영주의 영지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치권을 돈으로서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들에게 자치권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영주의 지배에서 독립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된다라는 말은 자치권을 획득했다는 말은 즉 영주 밑에서 있었던 농노들의 신분이 농노가 아니라 이제 거주의 이전이 가능한 농민으로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때부터 사실상 농노의 지위 향상은 이미 예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원의 해체입니다. 상업과 도시가 이렇게 발달함에 따라서 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노동력이나 현물보다는 화폐로 세금을 받게 되죠. 영주는 더 나아가서 농노를 돈을 받고 해방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이에 14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패스트, 즉 흑사병이 유행을 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노동력을 감당하는 농민의 지위가 상승을 하였으며, 그렇죠. 왜 그러냐면 노동력을 감당해야 되는 농민의 수가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농민이 그만큼 귀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임금 상승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농민들이 이때 맞추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농노로 살고 싶지 않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세금을 바치고 노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영주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겠죠. 그들을 풀어주는 방식도 있고 그들을 억압하는 선택지가 있었겠지. 그러면 일부 영주들은 그 농민을 풀어주었던 반면에 다른 일부 영주들은 그런 농민을 억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농민은 이에 저항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농노가, 즉 농노들이 이러한 저항을 통해서 영지에서 벗어나자 장원제는 붕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장원제를 기초로 중세 봉건 체제 역시 함께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중세에서 나아가서 근세 또는 근현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등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중앙집권 국가. 장원이 해체되면서 영주의 힘이 약화가 되었고 화약과 대포의 사용으로 기사 계급이 몰락하였으며 상공 시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료와 군대를 기반으로 세력을 강화하면서 나라들이 점차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특히나 14세기 초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백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프랑스는 이 전쟁의 승리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였고요. 영국은
장미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영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전쟁을 2번 치른 거지. 자, 바로 프린트 설명 들어갑니다. 자,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원이 붕괴하면서 영주가 약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왕권이 강화가 되었다. 다음, 화약과 대포를 통하여 이제 검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는 방식의 전투가 아닌 원거리에서 그들의 갑옷을 뚫어서 죽이는 그런 방식의 전투가 고안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말을 타고 돌격을 통하여 공격을 하는 기사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전투 방식을 고집하는 기사들이 몰락한다는 겁니다. 영주는 강화된 이 왕권의 복속이 되면서 관료로 등용이 되는 것이고, 관료제로 변모를 하게 되는 것이고, 화약과 대포, 즉 화약 병과를 통해서 몰락하게 된 기사들은 상비군으로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결국 왕의 하부기관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 또는 중앙집권국가로서 변모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러한 중앙집권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을 금액, 돈이 필요했던 건데, 그 돈, 재정을 누가 받쳐주느냐? 상공업자들이 세금을 통해서 왕의 재정을 뒷받침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금전적인 후원은 누가 한다? 그렇죠. 도시 상공업자, 즉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제일 먼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후에 등장하는 100년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가 먼저 중앙집권 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되고, 영국은 다시 한번 장미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100년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사람이 있다면 잔다르크가 되겠죠.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동레미 마을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잔다르크는 이러한 100년 전쟁 가운데에 휘말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잔다르크는 이 100년 전쟁에서 나타난 영국의 야만적인 모습을 자신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고, 프랑스에서 이 패배의식에 휩싸이고 있었던 그 당시에 프랑스의 왕에게 너는 왕이 될 수 있고 너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프랑스 왕은 그녀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요. 잔다르크는 그 이후로 굉장히 용맹하게 군대들을 이끌었고, 사기가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에서 잔다르크의 등장은 프랑스 군인들에게 있어 사기의 상승과 그 다음에 성녀의 모습이 같이 겹쳐서 보여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프랑스는 이 잔다르크의 지도하에서 그 100년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전쟁에서 죽어간 봉건 기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후원을 했던 봉건 세력들, 즉 제후들이겠죠. 그들 역시 함께 몰락하게 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왕의 권위가 상승을 하여 중앙 집권국가로 변화하게 됐지만, 장미전쟁은 이후에 왕위 계승권으로 인해서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즉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두 귀족 가문의 내전이 바로 장미전쟁인 것이고, 이 장미전쟁에 승리하게 된 가문이 튜더 왕조라는 것을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국민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스라는 나라의 국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왕권이 강화하게 되었죠. 즉 봉건 세력들, 즉 영주와 기사들이 몰락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왕권에 복속하게 된 귀족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영주 세력과 그 다음에 기사 세력은 상비군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즉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가 우리 또 한 흐름이 끝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르네상스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